امشي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실권을 갖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분 만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가자 지구 근처의 이스라엘 도시인 레임이라는 곳에서 음악 축제가 있었는데 하마스는 그곳에 낙하산을 타고 진입해서 하루 만에 1,200여 명을 사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괴멸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민간인 사상자 발생도 불사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중동은 언제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문가라는 분도 1년이라는 시간 차를 두고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2번이나 중동 문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내용이나 연도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폼나는 인문학은 여러분의 폼나는 지식을 위해 시간 순으로 완벽하게 중동 문제,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의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동, 이슬람, 아랍의 차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3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 유럽의 관점에서 본 지리적 개념입니다. 압도적인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슬람교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은 중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교를 믿고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동과 이슬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입니다. 아랍은 민족적 개념으로 게르만족, 켈트족 등처럼 아랍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랍어라는 공통 분모로 묶이는 게 보편적인데 위에서 예로 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지만 아랍족이 아닙니다. 중동과 유럽에 걸쳐 있는 튀르키예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3 종교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3 종교를 믿는 모두에게 성지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3 종교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무덤인 성모교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유일신만을 믿으며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신성한 전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가 신을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란 뜻이고 아랍어로는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이 되는 곳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동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중동, 아랍, 이슬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00년 전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 바로 현재 중동 문제의 핵심인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랍인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유대민족이 시작됐고 후처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부터 아람 민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민족은 뿌리가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본처인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어서 후처이자 여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원래 공식적인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대략 14세쯤 되었을 때 본처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했다는 기록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고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 즉 사막을 떠돌다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한 뒤 오늘날 아랍인들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현재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는데 어느 해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갔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하층민과 노예가 되어 약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런 생활을 참을 수 없었던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블레셋인이라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부살이 형태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재정복합니다. 이후 기원전 약 1000년경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이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귀속됩니다. 그 뒤로 지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사망 후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됐고 그때 상당수가 포로가 되어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됩니다. 이후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에 의해 해방되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지배를 순차적으로 받다가 자신들만의 왕조를 세웠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 다시 점령당합니다. 이후 서기 66년에서 70년 사이에 1차 독립전쟁을 하지만 패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자신들에게 도전한 것에 분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서쪽 벽만 남겼는데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혹시 몰라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후 서기 132년에서 135년 2차 유대인 독립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분노한 로마는 유대인을 진압 후 도시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로 변경하고 지역 이름도 유대주에서 시리아 팔라이스티나 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부 쫓아냈는데요. 로마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유대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의 방랑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며
유대교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후 63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서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직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보호 아래 아랍인들이 오랜 시간 거주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일부는 스페인 쪽으로 가서 세파르딤이라 불리고 다른 일부는 독일, 프랑스 쪽으로 가서 아슈케나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떻게 불렸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요. 문제는 당시 유럽은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트교를 의미합니다. 즉,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인데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므로 천주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는데 유대교는 예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때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나쁜 일에 대한 소문은 모두 유대인들이 한 짓으로 생각하고 적대시당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이자를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를 터부시해서 천박하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길드에도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리대 금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천박하게 여겼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고리대 금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고 지금도 전 세계의 부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은 돈 욕심이 많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는데 19세기 말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유대인이 전 세계 유대인의 8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881년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포그롬이 일어난 이유는 1881년 러시아 혁명가들이 차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했는데 이 암살을 유대인이 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3월 3일 러시아의 농노제를 폐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세력, 즉 돈 많은 지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농노제가 러시아 사회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알렉산드르 2세를 맹비난했습니다. 둘째, 과격한 혁명 세력의 테러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농민, 노동자, 지식인 등은 러시아의 전제 정치와 사회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바탕으로 형성된 과격한 혁명 세력은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제 정치를 종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르 2세는 1881년에 암살당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시켰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시작되었고 무려 40년이나 지속된 것이 포그롬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유대인이 무려 약 1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군사 기밀 문서가 흘러 들어갔는데 단지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보국 장교였던 드레피스가 스파이 짓을 했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었고 그가 범인으로 지목을 받은 이유는 오직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피스는 당시 프랑스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프랑스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반유대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기자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프랑스처럼 계몽된 나라에서 유대인이 살 수 없다면 전 세계 어디서도 유대인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유대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시온주의가 실행된 것입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조상이 살던 땅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 즉 유대인의 국가를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을 뜻합니다. 이후 1897년에 헤르츠는 스위스 바젤에서 1차 시온 총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국기와 애국가까지 만들면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현대판 모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헤르츠를 중심으로 한 시온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미 아랍인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 유대민족 기금을 통해 땅을 사기 시작했고 이후 정착촌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곳 중 하나가 지금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참고로 텔아비브는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핵심 축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조선 왕조 뺨치게 무려 약 500여 년간 중동과 지중해 일대를 지배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허락 없이는 지중해에서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으나 이때는 어느 정도 쇠락했을 시점이라 유럽의 왕자라는 별명에서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으로 바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는 얘기처럼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은 새로운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곳이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스만 모두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이 메카, 즉 아랍의 지도자로 임명했던 샤리프 후세인이 영국령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맥마흔에게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서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아랍 민족의 국가를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 그 약속만 지키면 오스만과 싸우겠다. 대략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1915년에 10통의 서신이 교환되고 영국은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힘들었는데 배후에서 그들을 공격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맥마흔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면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든 이 내용을 알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맥마흔 서한이라고 하는 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맥마흔의 생각이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느냐 아니냐인 것인데 어느 쪽이든 공식적인 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1차 대전 당시인 1916년 샤리프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아랍 민족이 아랍 국가 건설을 위한 항쟁을 하면서 뒤에서 오스만을 공격했고 그때 열심히 참여했던 지역이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도 이슬람교를 믿는데 왜 샤리프 후세인은 오스만 제국을 배신하고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아랍과 이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아랍 민족은 아니었던 것이죠. 공식 명칭은 오스만 투르크인 그들은 우리의 형제 민족인 돌궐족입니다. 단군 신화에는 곰과 범이 나오는데 우리 배달 민족이 배달 곰족과 배달 범족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은 환웅이 내세웠던 사람의 조건을 못 채우고 동굴을 뛰쳐나가지만 곰은 끝까지 조건을 채워 사람,
즉 웅녀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배달곰족이 큰 형, 배달범족이 동생격이 되는데 여기서 배달곰족이 우리 민족이고 배달범족이 돌궐, 말갈, 거란 등입니다. 원래 돌궐은 현재의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제국이었는데 후에 동돌궐과 서돌궐도 나뉘었습니다. 이후 제2돌궐 제국, 위구르 제국 등을 거치며 지역을 이동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치에 정착해서 대제국을 이뤘고 현재의 튀르키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대전을 치르던 영국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박해를 얼마나 받았었는지, 그리고 시오니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중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만들어낸 원흉인 영국의 만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이자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를 찾아가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영국은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에게는 아랍인들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는 이번엔 유대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중계약입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일가는 시온주의의 대표격이었고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는데 자비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낸 사람이 영국 외무장관인 벨푸어였고 그래서 영국의 이런 제안을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맥마흔 서한처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벨푸어 서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영국은 맥마흔 서한과 벨푸어 서한을 통해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다른 민족에게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영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원흉인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1916년에 프랑스와도 중동 땅을 분할 소유하기로 비밀 계약을 맺는데 그걸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후 시리아는 프랑스 보호령으로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보호령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영국의 만행은 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영국은 드디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데 당시 그 지역의 인구 구성비는 아랍인이 96%, 유대인이 4%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1차 대전 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리를 확보한 영국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총책임자로 시온주의자인 세뮤얼 허버트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영국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됩니다. 기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은 13%로 증가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약 40만 명이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마구 탄압하자 독일을 탈출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아랍인들이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유대인에 대항하는 항쟁을 일으켰는데 이를 팔레스타인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쟁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었는데 항쟁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쟁 과정에서 영국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독립, 또 하나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민 금지였습니다. 이때 영국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에 테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1946년 킹 데이비드 호텔에 테러를 일으켜 9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 호텔은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영국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영국은 머리가 너무 아파졌는데, 이때 미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이때 유대인 편을 든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그는 내 유권자 중에는 아랍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온주의자들, 즉 유대인 편을 든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었기 때문인데, 금융, 정치, 미디어 등 대부분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의 소유주들이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언론의 대표격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유대인 소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묘수라고 내놓았던 건 이 지역의 문제는 그냥 놔둘 거야라며 유엔에게 해결을 요청하면서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중계약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중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팔레스타인에 생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입니다. 이후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되면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식적으로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했고, 동북쪽 지역을 서안지구, 서남쪽 지역을 가자지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인들의 살던 지역의 50% 이상을 빼앗기게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은 아예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또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독립국가를 완벽하게 선포했는데, 이때 이 선포를 승인해준 나라가 미국이고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어서 표를 위해 유대인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도 승인에 동참했는데 당시 공산주의 혁명가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수도를 텔아비브로 정하고 유엔 분할안에 따라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 공동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가선포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이집트가 전쟁을 선포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집트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1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아랍연맹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인 무함마드 알리가 묻힌 성원이 있는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도 있고요. 또한 이집트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랍의 중심이라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948년 5월 15일에 시작된 1차 중동전쟁은 1949년 3월 10일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으면, 당시 이집트 외에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등 총 5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이처럼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막았던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아랍연합군에는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가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5개국이 조율하고 연합해서 침공한 게 아니라 각자 따로 공격하면서 빈틈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지키던 하가나라는 민병대가 있었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규군이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수준이 아랍연합군과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 유엔에 의한 분할 때는 56%였던 유대인 영토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77에서 78%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무려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이 전쟁을 대재난, 안나크바라고 부르고 이때 그들이 피난 갔던 곳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1956년 2차,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은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하면서 영토가 3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뼈아픈 결과였고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확실히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8월 아랍 연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카르툼 결의를 채택하는데 결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평화는 없고 협상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아버지 격이었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사망하고 후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은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 시리아와 함께 1973년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초반에는 이집트가 우세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며 시리아군을 괴멸시키는 등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사다트 대통령이 세운 계책은 다른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지 국가에게 석유를 팔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자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1978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메나헴 베긴 총리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모여 협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베긴 총리는 협상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협상에 의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복귀되는데 문제는 이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뒤엎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집트에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전쟁, 아랍의 맹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과 그 과정에서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사다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화협정 이후 사다트 대통령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후 국내 복귀한 사다트 대통령은 4차 중동전쟁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중 1981년 10월 6일 공개 테러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당시 테러의 주체는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된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 지하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슬림 형제단은 하마스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1922년에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수에즈 운하에 대한 권리와 국방력까지 지속적으로 영국의 간섭을 받았고 이때 등장한 조직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하산 알 반나가 설립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그의 주장은 왜 우리가 서양인들의 간섭과 통제하에 살아야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와 율법대로 살면 이집트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생각에 감동을 받은 6명이 그를 찾아왔고 하산 알 반나까지 총 7명으로 1928년에 무슬림 형제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즉, 이슬람 형제단의 초기 목표는 이슬람을 제대로 지켜서 다시 이슬람의 영광을 찾고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나자라는 목표 아래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계몽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이슬람 원리주의라고도 하며 전통과 코란 교리 준수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 원리주의입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자신들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자신들끼리 뭉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샤리아가 지배하는 국가, 즉 이슬람 국가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샤리아란 무슬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는 이슬람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입니다. 두 번째, 술, 도박을 금지하는 등 서구 세력과 세속화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세는 엄청났습니다. 1936년 약 800명이었던 단원이 불과 2년 후인 1938년에는 50개의 지부가 설립되고 단원 수가 약 20만 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을 통해 계몽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과격단체, 즉 무장투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세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40년대 말 전 아랍 지역의 지부가 약 2,000개 및 회원수가 약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너무 커지자 이집트 왕 파쿠르 1세와 정부는 그들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게 됐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집단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모두가 그 조직을 경계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무슬림 형제단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그런 상황에서 대형 투쟁을 벌이던 무슬림 형제단원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1948년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암살하고 맙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투쟁한 조직원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부는 1948년 12월에 무슬림 형제단을 불법 단체로 취급했고 조직 확장 과정에서 유입됐던 엄청난 자금을 회수하고 무려 4천여 명에 달하는 단원을 투옥시켜버립니다. 나아가 정신적 지주 하산 알 반나까지 가택연금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1948년 12월에 당시 이집트 총리였던 누꾸라시 파샤가 무슬림 형제단원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1949년 2월 12일 이집트 정부와 무슬림 형제단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산 알 반나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이집트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출했고 이에 분노가 극에 달한 무슬림 형제단이 무장단체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의 엄청난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